한 번 앉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구통 수자로 불리던 스님이 있었다. 어느 날 그 스님이 갑자기 돌아앉았다. 장남이 금강산으로 신혼여행을 왔다가 절집을 구경하느라고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돌아앉은 것이다. 스님이 혈육의 모습을 본 것은 이때가 마지막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효봉 스님은 한국 현대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님 가운데 한 분이다. 그는 단순히 수행만 한 승려가 아니라 한국 불교의 흐름을 다시 세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스님의 일생은 매우 굴곡이 많았다. 젊은 시절 그는 승려가 아니라 판사였기 때문이다. 스님의 속명은 이찬형이며 1888년 평안남도 양덕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조부로부터 한학과 사서삼경을 배웠다. 평양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일본 관선 유학 시험에 합격했고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한국인 최초로 판사가 되었고 일제치하에서 10여 년 동안 판사 생활을 했다. 어느 날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는 깊은 충격에 빠졌고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떠올랐다.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판단할 수 있는가?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인가? 번뇌 끝에 그는 판사직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집안 식구들이 고이 잠든 사이 집을 나와 평양역에서 밤열차를 타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 들러서 입고 있던 양복을 팔아 여판 하나와 한복 한 벌을 구했다. 그러고는 엿장수가 되어 3년 동안 전국을 떠돌았다. 참회와 구도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발길이 금강산 유점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스님이 엿장수가 이 깊은 산중에 무엇하러 왔느냐고 물었다. 엿장수는 금강산에 도인 스님이 있다고 하여 찾아왔노라 대답하고는 이 절에 도인 스님이 계시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금강산 도인이라면 신계사 보호남에 석두 선사가 계신다고 그 스님이 일러주었다. 엿장수는 그 길로 외금강 신계사를 찾아갔다. 유점사에서 신계사까지는 80여 리가 좁게 되었다. 신계사에 도착하자 날이 저물어 다음 날 일찍 보호남을 찾아갔다. 보호남 큰 방에는 노장스님 세 분이 차를 마시며 담소하고 있었다. 엿장수가 산사에 찾아온 것이 하도 신기했던지 한 노스님이 물었다. 이 깊은 산골에 무엇하러 왔는가? 석두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유점사에서 왔습니다.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른 스님이 물었다. 유점사에서 여기까지 몇 걸음에 왔는가? 엿장수는 옆판을 짊어진 채 벌떡 일어나 방 한 바퀴를 빙 돌고 앉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질문하던 스님은 고개를 끄덕거렸고 같이 있던 스님들이 한바탕 웃었다. 10년 공부한 수자보다 낫네. 고개를 끄덕거린 스님이 바로 석두 스님이었다. 이리하여 스승과 제자는 서로 만났다. 스승을 찾아 헤매던 엿장수의 간절함과 올곧은 제자를 기다리던 스승의 기원이 마침내 하나가 된 것이다. 석두 스님은 이날 엿장수의 머리를 깎았다. 엿장수 이찬형의 3년이란 긴 방랑 생활이 이로써 멈추게 되었고 그는 금강산 신계사 보문함에서 새롭게 거듭났다. 이어서 계를 받으니 1925년 음력 7월 초여들이었고 나이 38이었다. 그 뒤 스님은 이날만 되면 옷을 갈아입었다. 주위에서 그 까닭을 물으면 오늘이 내 생일이야. 라고 하였다. 그날 스님은 새로 탄생한 것이다. 이때 은사 스님이 준 불명은 원명이고 법호는 운봉이었다. 훗날 조계산 송광사에 주석할 때 스님은 불명을 항놀, 법호를 효봉이라 계명하였다. 엿장수 중으로 늦게 출가했기 때문에
스님에게는 늦깎이 중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대중들은 뒤늦게 출가한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1927년 여름 신계사 미르감에서 안거에 들어갈 때 스님은 미리 대중에게 알렸다. 저는 반야의 인연이 열분되다가 늦게 중이 되었으니 한가하게 정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줄곧 앉아서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중에게 통고하고 나서 스님은 꼬박 한 철 동안을 아랫목 뜨거운 자리에 앉아 정진했다. 한 번은 공양 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엉덩이에 무언가 달라붙는 게 있어 들어보니 엉덩이 살이 헐어서 그 진물이 중이와 방석에 달라붙어 있었다. 살이 허무는 줄도 모르고 화두 일념에 움죽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님은 금강산에 있는 선원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용맹스럽게 정진을 계속했다. 밤에는 눕지 않고 앉은 채 공부하고 오후엔 먹지도 않았다. 한 번 앉으면 절구통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때부터 절구통 수자라는 별명이 생겼다. 출가한 지 어느덧 5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스님은 초조했다. 그 스님이 1929년 금강산 여효원에 있을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선방에서 정진하던 스님이 갑자기 돌아앉은 것이다. 한 번도 없던 일이므로 대중들은 그 사실을 두고 궁금히 여겼다. 뒤에 알려진 일이다. 갓 결혼한 듯한 아가씨를 동반하고 출입 금지 구역인 선원이 신기한 듯 서성거리며 구경하고 있는 장남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돌아앉았다는 것이다. 혈육의 모습을 스님이 본 것은 이때가 마지막이 되었다. 도심이 인정을 등진 것이다. 1930년 스님은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 뒤쪽에 모문관 토구를 마련하고는 3년 결사에 들어갔다. 깨닫기 전에는 죽어도 톡을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 라는 각오를 하고는 하루 한 끼 공양으로 바리때만 드나들 수 있는 창구와 방 한쪽 구석에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구멍만을 내놓았다. 토굴에 들어간 후 그 출입문마저 흙으로 발라버리도록 했다. 그야말로 사방이 꼭 막힌 무문관 토굴이었다. 입은 옷에 자구 3개뿐 가지고 들어간 살림살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은사이신 석도 스님께서는 법기암에 전답 30두락을 사들여 놓고 그 당시 법기암 암주였던 임대원 비구니에게 부탁하여 3년 결사 기간 스님의 하루 한 끼 공양을 시봉하도록 주선하였다. 암자와 토굴과의 거래는 하루 한 끼씩 공양을 토굴 안으로 들여주는 일, 내놓은 빈 그릇을 챙기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는 일뿐이었다. 인기척 없는 토굴 안, 전날의 밥그릇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살아있다는 것을 짐작할 따름 밖에서는 토굴 안의 동정을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이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갔다. 그리고 새봄이 왔다. 하루는 임대원 비구니가 공양을 가지고 갔다가 그 전날 놓아둔 공양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스님, 왜 공양을 안 드셨습니까? 이 소리에 스님은 비로소 어제의 공양이 창고에 그대로 있는 것을 의식했다. 그 전날부터 공양이 온 줄도 모르고 선정산매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1931년 여름, 비가 갠 어느 날 아침, 마침내 토굴 벽이 무너졌다. 이젠 그만 나가도 되겠다는 확신으로 1년 6개월 만에 토굴 벽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밖으로 나온 스님은 발을 제대로 떼놓지 못했다. 오랜만에 걷는 걸음걸이라 어린애처럼 비틀거렸다. 1년 반 동안 자란 텁스룩한 머리와 바싹 여인 몸은 무어라 형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세수 한 번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스님이 오도송을 읊었다. 해저연소 녹포난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화중주실 어전다. 불속 거미집에서는 물고기가 차를 다리네. 차가 소식 순웅식. 이 소식을 누가 알겠는가?
백운섭이 월동주. 흰 구름은 서쪽으로 가고 달은 동쪽으로 달린다. 위의 개송은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깨달음의 세계는 옳고 그름, 가능과 불가능, 너와 나를 뛰어넘는 자유로운 자리이고 서로 경지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스님은 45살 무렵 마침내 오랜 의심과 번뇌가 무너지는 체험을 한다. 이때 세상과 나를 가르던 벽이 허물어지고 삶과 죽음조차 둘이 아니라는 깊은 통찰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늦게 출가했지만 누구보다 절실했기에 누구보다 빠르게 도달한 셈이었다. 스님은 출가한 뒤 자신의 과거를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 조실 부모하고 의지할 데 없어 엿장수로 떠돌다가 입산한 엿장수 중이라고 자처했다. 집을 나온 지 7년째 되던 해, 유점사에 있던 시절, 점심 공양을 마치고 뜰을 거닐고 있을 때 뜻밖의 평양 법원에서 함께 지내던 일본인 판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깜짝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붙들고 늘어졌다. 스님은 옛날에 그 동료에게 자기 일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한 판사는 스님이 조실부모한 엿장수가 아니라 조선인 최초의 판사인 아묵의 판사였다는 사실을 유점사 주지에게 발설하고 말았다. 그 후 스님에겐 판사중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되었고 그만 스님의 과거 전력이 드러나고 말았다. 1934년 스님은 이젠 금강산을 떠날 인연이 다 되었나 싶었다. 이때 유점사에 임야 관계로 소송이 벌어졌다. 1심에서 절측이 지자 유점사 주지 스님이 소송 관련 서류를 갖고 와 소송 진행을 스님께 묻고 의뢰하였다. 스님은 이미 본색이 드러난 터라 변호사를 불러 변론의 요령을 일러주어 결국 2심에 가서는 승소케 하였다. 그리하여 스님의 과거 전력에 대한 풍문은 온 산중에 알려지고 제방으로 널리 퍼져나갔다. 1935년 금강산을 떠나 남방으로 운수 행각을 떠났다. 하안거에는 설악산 봉정암에서 동산 스님, 청담 스님과 함께 지내고 동안거에는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하남조실 스님을 모시고 지냈다. 1937년 스님은 불일 보조국사의 근본 도량인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에 이르렀다. 송광사는 처음 온 곳인데도 모든 것이 낯설지가 않았다. 전생에 많이 살던 도량인양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까지 스님을 반기는 것만 같았다. 마치 옛 고향에 찾아온 것처럼 신심이 무척 안온했다. 마침내 스님은 운수행각의 발길을 멈추었다. 이로부터 10여 년간 스님은 송광사 삼일암 선원에 주석하면서 운수납자들을 제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보조국사의 모구가풍과 정해쌍수, 조계선풍을 오늘날에 계승하고 재현하려는 원력을 세웠다. 이는 정예결사운동을 새롭게 전개하여 침체한 한국 불교의 중흥과 선풍 진작을 위한 원력이었다. 조계산 송광사를 예전의 해동 제1도량답게 16국사를 배출한 승보 도량답게 중흥하기 위한 염원으로 운수행각의 길을 멈추고 송광사에 주석하였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판사에서 엿장수로 그리고 절구통 수자에서 현대 한국 불교의 고승이 된 효봉스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편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진사는 요리집 여주인과 살림을 차렸다. 한평생 허튼 짓 한 번 하지 않던 사람이 60 넘어서 처음으로 제 마음 가는 쪽으로 걸음을 옮긴 것이다. 이 소식은 바로 윤씨마님의 귀에 들어갔다. 마님은 이를 갈며 친정 조카 둘을 데리고 첩살림을 부스러웠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진사의 회갑잔치는 왁자지껄 난장판이었다. 소슬대문은 이른 아침부터 활짝 열어젖혀졌고 축하 선물 보따리가 바리바리 들어왔다. 진사댁 사랑방에도 대청마루에도 앞마당 뒷마당 차양막 아래에도 사람들이 넘쳐났다. 조진사는 충청도에서 손꼽히는 천석군 부자인데다 집안도 뼈대 있는 사대부 가문이라 인근 고을 수령들까지 문안 인사를 보내왔다. 하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니고 마당새는 제 이름이 12번도 더 불렸다며 볼멘소리했다. 그런데 조진사의 부인 윤씨마님은 이 흥겨운 잔칫날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한양 명문가 집안의 딸로 태어나 그 집안 체면과 품위를 이날 이때까지 온몸으로 두르고 다니는 분이었다. 웃음을 함부로 흘리지 않고 목소리를 함부로 높이지 않으며 어디서나 단정하고 근엄했다. 그 근엄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때로 서리빨처럼 느껴졌다. 하인들은 그 마님 앞에만 서면 숨을 참았고 조진사조차 안방 문을 열기 전에 습관처럼 목을 한번 가다듬었다. 손님들이 줄줄이 들이닥치는 틈에도 윤씨마님은 첫째 사위가 데려온 외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빙긋 웃으며 곶감을 쥐어주었다. 그러다가 사위와 아들 내외가 올린 술잔을 흐뭇하게 받아 마셨다. 이 집의 맞사위는 홍문관 제학이여 아들은 지방 고을의 현감이니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미의 눈빛에는 흐뭇한 자부심이 번들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대문 밖 담벼락 모퉁이에서 젊은 한 쌍의 남녀가 쭈뼛거리면서 들어갈까 말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안악이 먼저 결심을 굳혔는지 앞장서고 그 뒤를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떡시루를 지게에 지고 남편처럼 보이는 남자가 뒤따랐다. 지게꾼치고는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빛이 번쩍이는 사내였는데 관자놀이까지 수염이 무성하여 얼핏 보면 저잣거리에서 행인 10이나 걸 것 같은 인상이었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눈빛은 따뜻해 보였다. 두 사람이 앞마당을 가로질러 부엌 쪽으로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날카롭고 앙칼진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우리 집에 다시는 발 들여놓지 말랬잖아. 엄마, 등에 업힌 어린 아기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경기라도 하듯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윤씨마님이 부엌문 앞에 버티고 서서 도끼를 품고 씩씩거리고 있었다. 윤씨를 엄마라고 부른 젊은 한학은 이 집의 막내딸 조씨였다. 막내딸 이야기는 몇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가을 어느 날 외가에 다녀오던 막내딸이 갑자기 불어난 개울을 건너다가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비가 거세게 쏟아진 뒤라 개울은 으르렁거리는 황토빛 물살이었다. 마침 개울가 주막 앞에서 어슬렁거리던 박시성의 젊은이가 비명소리를 듣고는 달려와 옷도 벗을 틈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은 대책 없이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그 산에 혼자 막내딸을 건져내어 강둑에 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산에는 저잣거리에서 힘께나 쓴다는 박건달이었다. 정해진 일자리도 없이 장터에서 막이라며 살아가는 터수 없는 총각이었다. 윤씨마님이 생명의 은인이라며 후한 사례금을 챙겨주려 했지만 박건달은 손을 내저었다. 사람 목숨 앞에 돈을 받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막내딸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런지 막내딸은 그날 이후 박건달을 잊지 못했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고
얼마 뒤 막내딸은 부모 몰래 집을 나가 버렸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윤씨마님은 사흘 밤을 울었고 이튿날부터는 인근 고을을 샅샅이 뒤지게 했다. 막내딸을 찾았을 때는 이미 배가 앞동산처럼 솟아오른 뒤였다. 그것도 홀례도 올리지 않은 채였다. 이 초신의 맏아들과 혼약까지 맺어 두었는데 그 혼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그때부터 윤씨마님의 눈에는 막내딸이 죽은 자식이나 다름없었다. 내 딸 아니다. 그 아이와의 인연은 끝났다. 딱 그 한마디로 자식을 눈앞에서 지워버렸다. 그 무렵 윤씨마님의 남편 조진사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데 무척 지쳐 있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혼인 초에는 아내의 반듯한 성품과 총명함에 끌렸고 두 사람은 제법 화목했다. 그러나 세월이 쌓이면서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윤씨마님은 모든 것을 격식과 체면으로 재단하는 분이었다. 밥상에 앉아서 수저질 하나에도 예의범절을 따지며 눈을 번뜩였다. 그러니 조진사가 하인들과 농담이라도 섞으면 눈살을 찌푸렸다. 양반이 쌍것들과 농담이나 하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조진사가 장터에 직접 나가 생선이라도 사들고 들어오는 날이면 윤씨마님은 마치 집안 망신이라도 당한 듯 싸늘하게 외면했다. 무엇보다 조진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건 윤씨마님의 차가운 통제였다. 안방은 마님의 왕국이었고 사랑채는 조진사에게 허락된 유배지 같은 공간이었다. 마님은 자기는 집안의 재물을 쥐락펴락하면서도 조진사가 어디에 잔돈푼을 쓰는지를 세세히 따져 물었다. 하인에게 술 한 잔 사주는 것도 눈밖에 났다. 인심 좋기로 소문난 조진사가 자기 집 사랑방에서는 정작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막내딸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두 사람의 의견은 결정적으로 벌어졌다. 조진사는 막내딸이 한 번은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잘못은 했지만 자기의 피를 이은 자식이 아니던가. 그러나 윤씨마님은 요지부동이었다. 체면, 가문, 집안의 명예. 윤씨마님에게는 그것이 자식의 행복보다 먼저였다. 그 완고함 앞에서 조진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속으로만 사겼다. 그렇게 5만 가지 정이 떨어져가는 와중에 회갑을 맞이한 것이다. 윤씨마님은 막내딸 등에 업힌 외손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막내딸은 입술을 깨물다가 남편 박건달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지게를 내려놓고 떡시루를 부엌 찬방 한쪽에 슬며시 내려두었다. 조진사는 손님들 사이에서 이 광경을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막내딸을 사랑채로 조용히 불렀다. 사랑방 문을 조심스레 닫고 나서 딸의 등에 엎여있던 외손녀를 조진사가 받아 안았다. 아기는 낯선 할아버지를 보고 처음엔 킥킥거리더니 조진사의 수염을 두 손으로 잡아당기며 까르르 웃었다. 조진사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그 아기를 꼭 안고 있었다. 잘 있었냐? 예, 아버님. 잘 지냈습니다. 막내딸이 울먹이며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조진사는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묵직한 전대 하나를 꺼내 딸의 치마폭에 밀어넣었다. 아내가 알면 당장 빼앗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돈은 조진사가 몇 해에 걸쳐 조금씩 떼어 모아둔 것이다. 더 자주 오너라. 네 어미는 얼마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막내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닦았다. 한편 뒤뜰 멍석 위에는 하인들이 모여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고 있었다. 박건달이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앉아 조진사 댁 머슴도 아닌데 막걸리를 한 사발 얻어 마셨다. 조진사가 뒤뜰로 들어오다 그 광경을 보고는 빙그레 웃으며 박건달 옆에 털썩 앉았다. 하인들이 화들짝 놀라 일어나려는 것을 손을 저어 앉히고
조진사는 막걸리 한 사발을 받아 단숨에 마셨다. 그러고는 박건달에게 사발을 내밀어 그득히 따라주었다. 자네가 내 딸을 구했지. 예, 잘 부탁하네. 두 마디면 충분했다. 박건달이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 조용히 마셨다. 어둠이 내리기도 전에 막내딸 내외는 조용히 잔칫집을 빠져나갔다. 그러고는 때가 될 때까지 두 번 다시 친정집 대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3년 세월이 흘렀다. 4월 초파일을 앞둔 어느 화창한 장날, 사랑방에서 먹을 갈던 조진사가 시동을 불렀다. 그런데 웬걸 시동이 없었다. 알고 보니 윤심아님이 그 애를 친정 심부름으로 보내버린 것이다. 당신에게 여쭈지도 않고 말이다. 조진사는 혼자 한숨을 쉬고 도포를 챙겨 입었다. 직접 장터에 가서 지필묵을 사오면 그만이었다. 20리 남짓 산 넘고 물 건너 장터에 이르니 어느새 봄 기운이 꽤 올라와 있었다. 조진사는 꽤 오랜만에 장터 나들이에 기분이 묘하게 들뜨는 것을 느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부시며 종이를 흥정하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장인어른, 돌아보니 사위 박건달이 아닌가. 박건달은 환한 얼굴로 뛰어와 꾸벅 인사를 했다. 조진사는 반가움에 그의 팔을 덥석 잡았다. 자네 여기 살았나? 예,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르신, 잠깐 우리 집에 들르시겠습니까? 박건달의 안내를 따라 골목을 몇 번 꺾어 들어가자 꽤 규모가 있는 기와집 앞에 이르렀다. 조진사가 눈을 껌벅였다. 이 집이 신부자네 집 아니냐? 너희들 여기 새 들어 사냐? 박건달이 머리를 긁으며 수줍게 웃었다. 제가 이 집을 샀습니다. 마당으로 뛰어나온 막내딸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다. 10살은 더 든 것 같은 옹골찬 얼굴이었지만 눈물은 여전히 맑았다. 5살이 된 외손녀가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 조진사의 다리를 껴안았다. 박건달은 해산물 도매상으로 자수성가한 터였다. 어촌을 오가며 생선과 미역과 전복을 들여다 팔아 불과 3년 만에 읍내에서 집을 살 만큼 일어섰다. 막내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 아버님이 치마폭에 넣어주신 전대가 종잣돈이 됐어요. 조진사는 울컥하는 것을 꾹 참고 외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녁상을 차리겠다고 막내딸이 장을 보러 나서려는 것을 박건달이 막았다. 장인어른을 모시고 좋은 데 가야지요. 그렇게 해서 셋이 찾아간 곳이 읍내에서 이름난 요리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요리집 안주인이 손님을 맞으러 마루 끝에 나왔다가 조진사와 눈이 딱 마주쳤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초로의 여인이었다. 생김새가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어딘가 기품이 배어 있었고 눈빛에는 세상살이를 혼자 건너온 사람만이 갖는 조용한 단단함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이 요리집을 꾸려나온 과부였다. 조진사는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느낌이었다. 안주인 역시 잠깐 눈빛이 흔들렸다가 이내 단정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밤 술이 몇 순배 돌았다. 박건달이 안주인과 안면이 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리가 오래 이어졌다. 조진사는 자신도 이상하다 싶을 만큼 그 자리를 끝내기 싫었다. 결국 박건달은 먼저 일어나 장인어른을 거기 남겨두고 갔다. 술이 좀 과하신 것 같으니 안주인께 여쭈어 방 한 칸만 빌리시지요. 그 말이 공연히 핑계가 되어 조진사는 그날 밤 요리집 별채에서 잠이 들었다. 아니, 잠이 든 척했다고 하는 쪽이 더 정확할 것이다. 새벽녘 안주인이 이부자리를 여미러 들어왔다가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그 여인은 조진사의 말을 소리 없이 그러나 진심으로 들었다. 반평생 아무에게도 꺼내놓지 못한 외로움 같은 것이
조진사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섞여 흘러나왔다. 여인은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들었다. 그것만으로 조진사 속에 있던 무언가가 풀렸다. 봄이 깊어지기 전에 조진사는 요리집 여주인과 살림을 차렸다. 한평생 허튼 짓 한 번 하지 않던 사람이 60 넘어서 처음으로 제 마음 가는 쪽으로 걸음을 옮긴 것이다. 이 소식은 바로 윤씨마님의 귀에 들어갔다. 마님은 이를 갈며 친정 조카 둘을 데리고 첩살림을 부스러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박건달 부부가 장인어른을 문안하러 요리집에 와 있었다. 윤씨마님의 조카 두 놈이 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소리를 지르려는데 어렵쇼. 눈앞에 박건달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박건달의 주먹이 두어 번 돌았다. 그러자 조카 두 명이 엉금엉금 기어서 나갔다. 윤씨마님은 요리집 마당에 우뚝 선 채 박건달을 노려봤다. 박건달은 허리를 굽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장모님, 먼 길 오셨습니다. 어이없게도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사위 녀석이 미운 건지 늙음하게 제 팔자가 서러워진 건지 아니면 아직도 용서 못한 막내딸 생각이 난 건지 본인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막내딸이 안에서 나와 어머니 앞에 섰다. 윤씨마님은 딸을 한참 내려다봤다. 딸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여 큰절했다. 마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 뒤로 막내딸은 요리집을 자주 들렀다. 요리집 안주인을 작은 어머니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고 5살 난 딸아이는 그 여인의 무릎에 기어올라 할머니라 불렀다. 사랑은 모녀도 갈라놓고 부부도 갈라놓았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갈라놓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떠내려가는 굽류 속에서 손을 내밀었던 사내와 그 손을 잡은 처녀 사이에서 평생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한 조진사의 말을 처음으로 들어준 여인 곁에서 누구에게는 이르게 누구에게는 늦게 사랑이 찾아와 온기를 피워올렸다. 조진사 곁에 다가온 여인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체면도 가문도 따지지 않고 그저 곁에 앉아 있어 주었다. 그것은 조진사가 평생 만나지 못한 온기였다. 사랑은 그렇게 닫힌 문을 밀어 열고 들어왔다. 두어 달 후 윤씨마님이 다시 찾아왔다. 하녀 한 명만을 데리고 조진사를 찾아왔다가 조진사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돌아갔다. 윤씨마님은 두어 달 후 다시 찾아왔다. 조진사가 머물던 별채 앞에서 조진사가 듣거나 말거나 혼자서 그동안의 잘못을 말하다가는 용서를 빌다가는 제김에 서름이 폭발해서 울다가 갔다. 조진사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한 사람은 요리집 주인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어른과 저와의 관계는 여름철 소나기 같습니다. 소나기는 소나기로 끝나야지 오래가면 안 됩니다. 제가 보고 싶으면 언제라도 오십시오. 일편단심 당신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인은 조강지처입니다. 조강지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은 올바른 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가시는 것이 옳습니다. 윤씨마님이 3번째 찾아왔던 다음의 봄, 곧 집에 돌아갈 테니 먼저 가 있으라고 하고는 딸과 사위 그리고 외손녀를 대동하고는 집으로 조진사가 돌아갔다. 안녕하세요. 소오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모녀도 갈라놓고 부부도 갈라놓은 소나기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조강지처 이기는 남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